일상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일상하고 저의 일상적인 이야기 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니까 일상적인 이야기 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강의를 4일 합니다. 4일. 나머지 3일은 쉰다라고 하면은 우리 학생분들이 정말 좋겠더라고 해요. 4일이라고 3일 쉬니까. 그런데 이 강의란 이 직업 자체가 많이 힘들어요. 네. 강의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보통 12시 정도 되니까 밤 12시 오전 강의뿐만 아니라 또 야간 강의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4일 이상 하는 건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일이라서 딱 4일만 하는데 4일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틀 정도는 지금도 제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 네. 지금도 계속 책을 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 학생분들한테 수험생들한테 좀 사례를 설명해 드릴지 이걸 이제 계속 연구를 합니다. 네. 그런 시간으로 이제 제가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는 이제 오롯이 이제 저 개인을 위한 이제 시간인데 저는 등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산책도 많이 합니다. 네. 특히 요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늦가을. 늦가을에서부터 초겨울 뭐 이제 뭐 그런 시기 같은데 요즘에 산에 가보면 정말 좋은 게 그쵸. 늦가을에 이제 그 있죠. 단풍 좋아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단풍 그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그쵸. 향기, 냄새 이걸 좋아해요. 그 늦가을에 그 마른 잎들의 그 향기 맡아 보셨어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저만 그런가 봅니다. 네. 이렇게 그 마른 잎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시락거려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 그 냄새 그 물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요 사람마다 좀 이제 뭐 좋아하는 향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 향기가 너무나 좋아요. 커피 향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향이. 네.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그 기간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잖아요. 이제 1년 동안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제 여가 생활을 좀 하셔야 돼요. 여가 생활. 왜냐하면 공부하는 기간 중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좀 여가 생활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체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공부는 체력이 바탕이 안 되면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의자에 앉아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 소모예요.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운동.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 꾸준히 하시면 되고 나는 등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운동 방법 있잖아요. 뭐 피트니스 센터 그런 데 가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운동 이렇게 해서 운동을 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께서 내년에 합격하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산을 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등산화가 있어야 되겠죠. 네. 어, 여러분들의 일상, 저의 일상 한번 좀 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등산화. 등산하려면 등산화를 사야 되겠죠. 등산화를 샀다. 당연히 등산복도 사야 되겠죠. 등산복도 샀다. 등산복을 샀다. 이게 한국인들의 특징이죠. 그렇죠. 한국인들의 특징이에요. 뭔가 갖춰 입고 해야 됩니다. 등산할 때 등산복, 등산화. 사이클 탈 때도 마찬가지. 그렇죠. 옷 딱 빼입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가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 딱 표가 나요. 예. 네. 딱 표가 납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강의하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또 찾기 위해서 이번에 또 유럽 쪽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스위스 가니까 스위스 맨 아래쪽 남부 쪽에 그 체르마트란 곳에 마테오른 있어요. 마테오른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융프라우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있는 마테오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훨씬 더 거기가 더 산세가 더 멋있습니다. 아무튼 거기 갔는데 보니까 딱 범상치 않은 모습의 두 분의 남자가 있더라고. 딱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예, 우리나라 말을 쓰고 있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등산복 색깔 있는 거 있죠. 쫙 빼고 오셨고 양쪽에 보니까 소주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들. 예.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들 특징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샀어요. 그리고 저는 저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편한 걸 좋아합니다. 형식은 별로 그렇게 따지지 않고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의 들어올 때도 저는 넥타이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넥타이 했던 것 같아요. 와이셔츠도 안 입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다 보니까 이제 꼭 들어온 거고 이것도 그나마 네. 보통 이제 편하게 수업 들어오고 청바지 입기도 하고 구두도 안 신어요. 운동화 신고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걸 다 강의에 집중을 하려면 일단 편해야 됩니다. 와이셔츠 입고 타이를 하게 되면 답답해서 강의에 집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롯이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여러분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옷이 뭐냐면 그냥 청바지 입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청바지. 그래서 제가 청바지 욕심은 꽤 있어요. 네, 청바지를 샀다. 그리고 요즘에 자동차 없이 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샀다. 특히 우리 또 남자분들 자동차 욕심 많죠. 그런데 자동차를 사려고 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가 너무나 비싼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빌렸어요. 자동차를 빌렸다. 요즘엔 뭐 장기 렌트도 많이 하니까 자동차를 빌렸다. 나는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내 집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사기에 지금은 조금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다.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꺼질지 나는 아직 예측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당분간 남의 집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빌렸어요. 아파트를 빌렸다. 나는 아파트보다는 땅이 좋아. 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겠어. 그래서 토지를 샀어요. 토지. 네. 그래서 토지를 사서 나중에 수용되게 되면 뭐 수용 보상금을 받는다. 아니면 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는 수용이 안 됐죠. 수용된 땅 바로 옆에 썼다. 그러면 개발되면 개발이익이 엄청난 거죠. 몇 배, 뭐 기본이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일상 그리고 저의 일상적인 이야기 아주 가벼운 이야기 한번 제가 한번 써봤어요. 써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찾아내야 될 낱말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눈에 가장 띄는 낱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보니까 샀다란 말이 있네요. 샀다. 근데 어떻게 한 방에 딱 잡아버리네요.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네. 우리도 역시나 공부하는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또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그렇죠. 여기 또 빌렸다가 보이죠. 빌렸다. 그러면 샀다는 것은 당연히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샀겠죠. 빌렸다는 것은 당연히 빌려준 사람이 있으니까 빌렸겠죠. 그러면 사람이 몇 사람 나와요? 두 사람 나오는 거죠. 그냥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빌리는 게 아니죠. 이 둘 사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합치가 돼야 되겠죠.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의사표시의 합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아파트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갑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분양가 대비 2배가 된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분양가 대비 2배, 3배 정말 흔합니다. 네. 제가 눈으로 본 것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분양가 대비 뭐 2배, 3배는 아주 흔한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이 갑이 분양받았는데 저 분양가에 좀 2배가 됐으니까 빨리 차익을 실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집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즉 매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마음의 결심을 의사라고 합니다. 네, 의사.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마음만 먹어요. 매일 팔아야지, 팔아야지 계속
마음만 먹어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마음만 먹는 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먹었으면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표시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이 마음의 결심을 했고 이 마음의 결심을 상대방 을에게 표시했어요. 평소에 이 을이 이 집을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야, 이 집 있잖아. 내가 너에게 5억 원에 팔고 싶다. 나랑 계약하자 의사를 표시했어요. 을도 잠깐 이제 고민하다가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야.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했고 갑에게 오케이 내가 사겠다 표시했어요. 의사를 표시했어요. 여기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를 했는데 뭐라고 한 거냐면 5억 원에 나랑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청한 겁니다. 계약하자라고 청했다고요. 청했으니까 이걸 청약의 의사 표시다라고 해요. 오케이 내가 사겠다 응했습니다. 응한 것을 승낙의 의사 표시다라고 해요. 이처럼 청약 의사 표시와 승낙 의사 표시가 지금 뭐가 된 거냐면 합치가 된 거죠. 합치가 됐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봤던 것처럼 전부 다 이거예요. 샀다 빌렸다 이건 전부 다 합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일상생활 자체는 전부 다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건데 이 관계라는 것은 뭔가 합치가 됐을 때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이런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 있죠. 민법이란 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우리들의 일상생활하고 완전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민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이고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다 법에 규정을 해둔 거예요. 이게 바로 민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던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있죠.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혼자 못 살아갈걸요? 절대 못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해결돼야 되겠죠? 의식주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공부했잖아. 의식주가 해결돼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옷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 파는 사람이 있고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관계,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식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이걸 사야 된단 말이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집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니잖아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산 거란 말이에요. 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자체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인데요.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 살아간다. 그런데 이 관계를 맺어가는 이 과정 있죠. 내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맺는 건 아니에요. 서로 합의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에 합치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간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의사표시의 합치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렇다면 이 의사표시의 이 합치를 뭐라고 할 거냐 이름을 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름을 만들어 주자.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각자 다 이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법률 용어란 것도 이름을 만들어 둔 거예요. 이름을 만들어 놔야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의사표시의 합치에 대해서 이름을 만들어 주자라고 해서 이 박스 안에 들어간 낱말이 있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박스 안에 이제 어떤 낱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박스 안에다가 의사표시의 합치를 뭐라고 할지 간단한데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 기억, 거래, 비슷한데. 그렇죠. 그렇죠. 계약.
계약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매매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다, 뭐 전세 계약이다. 우리 일상이 온통 전부 다 계약이란 말이에요. 네. 계약인데 뭐가 계약이냐면 의사표시에 합치가 있으면 이걸 다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걸 여러분이 좀 인식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첫째 시간부터 계속 했던 거는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민법 시간 자체는 뭘 공부하겠어요? 그러면 계약을 공부하겠죠. 다른 것도 공부하긴 공부하는데 대부분은 각종의 계약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각종의 계약들을 통해서 어떤 권리와 의무가 나오는지 이걸 공부하는 과정들입니다. 이걸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법 시간에 계약을 공부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죠. 살아가면서 어떤 계약을 가장 많이 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계약들을 해봤을 거예요. 많은 계약들을 해봤는데 어떤 계약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할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머릿속에 딱 이제 지금 떠오른 게 있는데 자 여러분도 아마 떠올랐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계약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전세. 예, 전세도 많이 하죠. 매매. 여러분 생각에 매매가 이겨요? 전세가 이겨요? 지금? 그렇죠. 매매가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우리가 매매하면 그냥 아파트 매매, 토지 매매 생각하면 우리 살아가면서 몇 번 안 하는데 아니면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큰 걸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앞에 분 보니까 여기 안경 있네요. 안경 돈 주고 산 거죠. 그쵸? 우리 뒤에 분도 보니까 텀블러가 있네요. 돈 주고 뭐 한 거예요? 산 거잖아요. 그럼 돈 주고 사는 건 전부 다 뭐라 하죠? 매매 아니에요, 매매. 네. 여러분께서 오전에 강의 끝나고 시장합니다. 배가 고파요. 아래쪽에 갔더니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 가셔가지고 커피를 사요. 우유를 사요. 뭐 빵을 사요. 전부 다 뭐 하는 거? 돈 주고 물건 사는 거 매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우리들의 일상 자체가 매매입니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매매를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매매. 자, 그리고 이제 매매 말고 또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이분은 아까 뭐라고 했죠? 전세. 예. 전세하고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임대. 그쵸? 네, 임대. 우리 임대도 많이 하고요. 임대도 많이 하고 전세도 많이 해요. 전세. 그런데 공부를 1년 동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아니 저 지금도 임대하고 전세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의외로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 두 개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차이 딱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가지만. 네. 임대는 있죠.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를 쓰겠죠.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여기서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전세 있죠? 전세 계약서 쓰겠죠? 그리고 반드시 뭐까지 해야 된다?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해야 돼요. 전세 계약서는 썼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안 됐으면 이건 전세가 아닙니다. 네.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임대 왜 한다라고 했죠? 월세 받으려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했죠? 차임.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차임이 있어야 돼요. 차임이 없으면 이거 임대 아닙니다. 예,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세는 차임이 있어요, 없어요? 전세는 월세 없어요. 차임 없어요. 그냥 처음에 목돈 주잖아요. 그 목돈을 뭐라 하죠? 전세금. 그렇죠. 여기는 전세금이 있을 뿐이고 차임은 없어요. 이게 임대하고 전세의 근본적인 차이점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임대도 많고 전세도 많으니까 당연히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겠죠 또. 그래서 최근 28회 시험에 나왔던 것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임대 가지고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갑,
건물 가지고 있고 둘이 만나 임대를 한다. 이 사람 빌려준 사람이니까 임대인, 이 사람 빌린 사람이니까 임차인이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 임대를 하겠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야, 내가 이 건물 너에게 사용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쵸? 이 건물 네가 사용하도록 해줄게.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하자면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게 라고 했어요. 즉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사용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임차인은 당연히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월세 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차임 줄게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 이게 바로 임대차 계약이에요.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차임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하면 이게 바로 임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근 시험에는 뭘 물어봤냐면 이 임대차 계약이 과연 쌍무 계약이냐 아니면 편무 계약이냐, 이 계약이 유상 계약이냐 무상 계약이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건 이제 계약법에서 계약의 종류에서 공부할 거예요. 계약의 종류에서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가 공부한 적 없을지라도 감은 바로 지금 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특정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채무. 네. 채무의 반대는 채권이라고 했죠. 이거 채권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채무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편에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것과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용으로 공부할 때는 그냥 이걸 같이 생각해도 문제를 푸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하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의무, 이걸 채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을도 당연히 여기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그러면 쌍무라는 것은 쌍방 모두 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편무란 것은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쌍무겠어요? 당연히 편무겠어요? 당연히 쌍무겠죠.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빌려주고 이 갑은 을로부터 대가 받아야 안 받아요? 대가를 받잖아요. 월세 받잖아요. 따라서 이건 유상이에요? 아니면 무상이에요? 유상이잖아요. 네. 아주 쉽잖아요. 이게 28회 시험 때 정답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지 선다 중에서 이제 들러리 서는 지문들이 4개잖아요. 정답 지문이 하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있죠. 정답으로 잘 찍히는 지문만 잘 보시면 의외로 공부량은 적은데 점수는 또 잘 나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 친구 평소에 잘 몰랐는데 근데 시험에 또 합격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답 지문이 되는 것들만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그래서 앞으로 객관식 시험이란 건 있죠.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전부 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오산입니다. 전부 다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게 안 생겨. 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반복이 안 되죠. 반복이 안 되면 이게 정확성이 안 생겨요. 그러면 객관식이란 것은 정확성이 있어야지 합격하는 건데 이게 정확성이 안 생기기 때문에 합격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들만 철저하게 복습하잖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합격 점수 그 이상 점수를 맞게 돼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도 막 하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자기 고집 있으니까 성인들은 그런 분들은 나중에 아쉽지만 이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분량을 딱 넓히는 순간 점수는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것저것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28회 시험 때 정답 지문 이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전세 있죠. 전세. 이 전세 이것도 28회 시험 때 나왔는데 28회 시험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둘이 만나서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가 넘어가야 되냐면 전세금이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람 빌린 사람 있잖아요. 빌린 사람. 빌린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해요? 아니면 전세권자라고 해요? 이 사람 빌린 사람이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가 있으니까 전세 권리자, 전세권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권자. 이 사람은 우리에게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설정해줬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죠. 설정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 이거예요. 전세금. 이건 그동안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고, 이 전세권에서요,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어요. 등기가 됐어요. 전세금 안 주기로 했어요. 전세 아닙니다.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된다.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문제를 내는 거냐면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된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현실로 줘야 될 거냐 하는 부분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켜냅니다. 이 을이 있죠. 을이 갑에게 한 3년 전쯤에 빌려준 돈이 있어요. 빌려준 돈이 있다는 것은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뭘 갖고 있어요? 채권이 있다는 거죠. 을이 갑에게 채권이 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전세금 3억에 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세금 3억 했으면 을은 갑에게 전세금 3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3억을 줘야 되는데 이 을이 갑에게 채권 있는데 3억 원의 채권이 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기존에 존재했던 채권이니까 앞에 기존이란 표현을 씁니다. 기존에 채권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을이 갑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 받을 돈을 가지고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가 있을 거냐. 이 부분이 그동안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게 대부분 판결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을은 갑에게 받을 돈 있잖아요. 받을 돈 있으니까 야 그냥 내가 너한테 받을 돈 있는데 그 돈을 전세금으로 해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이게 28회 시험 때 최근에 나왔던 시험 지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28회 시험에서 정답으로 찍혔던 지문은 뭐였냐면 이 둘 사이의 계약이 2년이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2년 동안 이 건물을 용법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 주어진 물건의 용법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주택이면 주거용으로, 상가면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용법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기간을 2년 했으면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더 이상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야 되겠죠. 소멸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8회 시험 때 정답 지문은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존속기간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OX 한번 해보세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맞아 틀려요? 맞는 지문이죠. 계약기간 끝났으면 더 이상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세권자는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용을 따고 여기서 이익을 따서 이 전세권을 뭐라고 쓰냐면 용익물권이다라고 해요. 권리 중에서 채권 있고 물권 있거든요. 나중에 다 공부할 내용인데 물권 중에서도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권이니까 이걸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주의할 것은 사용하고 수익은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용익물권으로서 이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이게 28회 시험의 정답 지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매 그리고 임대, 전세 관련해서 최근의 기출문제 분석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공부를 해감에 있어서
여기 임대차 계약이라고 했는데요. 이 임대차 계약은 대차 계약의 일종이에요. 네. 우리가 이걸 인식을 잘 못하신 분들이 무지 많은데 이거는 대차 계약의 일종으로서 임대차 계약이에요. 대가 빌려주다, 차가 빌리다. 한마디로 우리 살아가면서 빌려주고 빌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빌려주고 빌리는 건 전부 다 무슨 계약일까요? 대차 계약이에요. 대차 계약 중에서 차임을 받으니까 이걸 임대차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차 계약, 대차 계약. 대차 계약 여러분들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만.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차 계약 가장 대표 그렇죠.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임대차 계약. 혹시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소비대차. 네. 소비대차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비대차 계약. 그리고 사용대차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용대차 계약. 그래서 여기 공통점이죠. 다 전부 다 대차 계약이에요. 대차 계약. 이건 차임이 있으니까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즉 이거는 대가가 있잖아요. 대가. 유상이에요? 아니면 무상이에요? 그렇죠. 이건 유상이죠.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이라니까 대가 받으니까. 네. 그런데 사용대차 있죠? 사용대차는 대가를 안 받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물건을 빌려줬는데 대가 없이 빌려주는 경우 있어요.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랑 형제예요. 아니면 친한 친구예요. 그럼 대가 없이 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유상, 무상, 무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하고 여기는 있죠. 여기하고 여기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건데 여기는 대가를 받고 여기는 대가를 안 받는다. 이런 이제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 있죠. 여기하고 여기는 빌린 물건 있죠. 다 이제 빌리는 건데 빌린 물건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돌려주는 거. 그런데 여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소비가 붙어 있잖아요. 빌린 물건을 뭐 한다는 거예요? 써버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빌린 물건을 써버리는 게 아니에요. 빌린 물건을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이거는 빌린 물건을 써버린다는 거예요. 해봤을까요, 여러분들? 해봤을 거예요? 다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처음 뵀지만 여러분 100% 이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가장 대표가 뭐냐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 여러분들 돈을 내가 빌리거나 돈 빌려준 경우 있어요. 거창하게 뭐 은행 가서 뭐 대출 이런 거 말고도 그냥 친구 사이에 돈 10,000원, 100,000원, 뭐 100만 원 빌려주고 빌리기도 하잖아요. 전부 다 이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그럼 여기서 간단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일상에서요. 갑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은행 대출이 있고요. 여기 은행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임대를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병이 결혼합니다. 신혼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병이 집을 지금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데 대부분 집들이 다 이제 은행 대출이 있다는 거죠. 특히 맨 처음에 분양받을 때는. 네. 그래서 이 병이 그냥 저당권 있지만 집이 깨끗하고 하니까 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다 갖추고 이 집에 살고 있고요. 계약기간 2년으로 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1년 만에
1년 만에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경험해 봤으면 정말 이 부분이 머릿속에 완전 진짜 평생 기억에 남을 텐데, 실제 보면은 경매 들어온 집들이 무지무지 많거든요. 경매 들어온 집들이. 근데 내가 직접 경험 안 해보면 이게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볼까요? 경매가 들어왔어요. 경매가 들어왔고요. 이 아파트를 정이 경락받았어요. 이 사람이 경락받은 사람입니다. 경락받은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락받은 사람은 등기 없이도 매각대금 다 완납했으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했죠. 네,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경매도 당연히 공부를 하시는 게 이제 정상인데요. 이제 민법을 공부를 잘 해야 경매가 쉬워지는 겁니다. 네, 권리 분석이 되는 거니까.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경락을 받았을 때, 즉 경락받아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과연 명도를 내가 쉽게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경락받아서 소유권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내가 명도를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내 돈이 묶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명도 받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연 이 집에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임차인이 있는 집을 내가 경락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이 경락받은 사람이 임차인한테 야, 그 집 내 집이니까 너 나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경매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 사람에게 너 나가 했을 때 과연 이 임차인이 정과 싸우면 이길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대항력이라고 했죠. 만약에 대항력이 없으면 이 임차인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대항력 있으면 안 나가도 됩니다. 여러분, 이 임차인 있죠? 대항력이 있을까요? 대항력이 없을까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첫째 시간에 여러분께서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에 두면 대항력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주의해야 돼요.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건 아니에요. 자기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을 때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아니, 이 사람 요건 다 갖추고 있는데 왜 보호를 못 받지? 선순위.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 버리잖아요.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이 임차인이 이거 받아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내가 남의 집을 좀 빌려서 좀 살아야 되겠다 했을 때 다 등기부를 떼보잖아요. 등기부 떼보는 이유는 왜 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선순위, 그렇죠. 은행 대출, 즉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집은 웬만하면 피하면 좋은데, 그렇죠? 피하면 좋은데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즉 은행 대출이 없는 집들은 또 비싸요, 싸요. 전세나 임대가 또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설마 경매 들어올까 싶은 거죠. 이런 집 들어갔을 때 설마 내 집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경매 들어올까 싶은데 진짜 경매 들어온 경우가 꽤 많이 있다니까요. 네. 아무튼 주의를 좀 해두세요. 분명히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 임차인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 인식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 사람은 빚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돈 다 갚았어요. 은행 대출 없어요. 이 집을 임대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또 이제 돈이 필요할 일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은행 대출을 또 쓴 거예요. 그러면 임대가 먼저 들어왔고요. 나중에 은행 대출 써서 저당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경매 들어왔어요. 이때는 임차인 보호 받아요, 보호 못 받아요? 그땐 보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권리자가 있느냐, 선순위 권리자가 없느냐, 이걸 항상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 이쪽에 이제 제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야기했죠. 이것도 최근 시험에 또 나왔거든요. 이거 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은행 돈을 싼 이자에 잘 쓰는 게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은행 돈을 내 돈이 아닌 은행 돈을 가져다가 싼 이자에 내가 재테크를 해서 돈을 불리는 게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돈 쓰는 데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높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은행 돈 쓰고 그 돈 불려서 그렇죠. 내가 이제 뭐 은행 대출 뭐 연 3% 금리를 썼는데 내가 1년에 10% 수익 낸다. 그럼 훨씬 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인데 물론 이제 투자를 잘 해야 되겠지만 네. 어, 갑이 돈이 필요해서요. 이제 은행 가서 돈 한번 빌려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국민은행. 자, 국민은행 가서 이제 돈을 빌려 봅니다. 은행이 돈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니까 뭐를 써야 되냐면 대. 빌려주는 걸 대. 그럼 이 사람은 빌렸으니까 차. 그래서 무슨 계약이에요? 대차 계약이죠.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돈 빌려줘 하면 돈 빌려주는 거 아니잖아. 서로 합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합의니까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계약. 그래서 대차 계약이죠. 뭘 빌렸어요? 돈. 그래서 앞에 금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가서 돈을 1억 원을 빌렸어요. 1억 원 빌려서 보니까 이 돈이 완전 새 돈이야. 아까워. 그래서 안방 금고에 고이 모셔놨어요. 1년 동안. 그리고 1년 뒤에 그 돈 그대로 꺼내서 은행에 상환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우리가 돈을 왜 빌리는 건데요? 쓰려고. 그렇죠. 그래서 빌린 돈을 뭐 하니까 그렇죠. 소비하는 거니까 이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빌린 돈을 써버리고 나중에 상환일자에 같은 금액을 상환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네, 금전 소비대차.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은행은 채권자예요, 아니면 채무자예요? 채권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채권이 나오는 겁니다. 채권. 그래서 이 을은 채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채권자라고 하는 거고 채권의 반대니까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인식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나온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은행은 갑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은행은 갑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은행은 지금 갑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갑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갑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렇죠. 담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믿으면 당연히 신용대출을 해주죠. 안 믿으니까 이 사람이 돈 갚지 않을 걸 대비해서 내가 좀 잡아둬야 되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행에서 갑에게 담보를 요구했어요. 마침 이 갑이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요. 당연히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죠. 여러분들 은행 가셔가지고 그 담보대출 받아보신 분들 있죠? 등기부 다 떼보세요. 등기부 떼보게 되면 예, 등기 부상에 채권자 무슨 은행 나오잖아요. 근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자 해서 무슨 은행 나오거든요. 금액 얼마 해서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될까요? 저당권 설정자가 될까요?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니까 저당 권리자. 그래서 저당권자가 되는 것 줄여서 저당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갑은 저당권 설정자다라고 해요. 저당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저당권 설정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 좀 기억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 받았을 경우에 계약을 하나만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무지무지 많은데요. 은행 가셔가지고 담보대출 받았을 경우에 계약이 지금 몇 개예요? 2개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2개.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채권자 지위, 채무자 지위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 지위와 저당권 설정자 지위는 어떤 계약을 통해서 나온 거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다른 계약을 통해서 이런 지위들이 나오게 된다는 걸 좀 인식을 하시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당권이란 것은 담보물권이에요. 이 채권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채권 때문에 돈 갚지 않을까 봐 잡아두는 거니까. 그래서 이 채권이 주가 되는 거고 이 저당권이 종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항상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최근 시험에 어떤 식의 이제 문제가 나왔는지 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니까 은행 대출 받아 다 볼 거라고요. 이게 은행 대출 받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갑이 이 아파트의 주인입니다. 주인. 그냥 우리 일상적인 용어는 주인이죠. 그런데 법률 용어로 바꾸면 소유권자죠. 소유권자. 그럼 여러분 소유권이란 건 있죠. 소유권이란 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소유권자 갑은 이 소유 물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처분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장 완전한 권리다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 소유권이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권리예요. 가장 좋은 거. 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가장 완전한 거죠.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소유권이에요. 그런데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한다 한번 해볼까요? 전세권 설정. 그럼 전세권을 설정한다라고 했어요. 설정한다. 그럼 설정했다는 것은 내가 가진 걸 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설정이란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설정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걸 주는 걸 설정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전부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는 걸 설정한다라고 해요. 일부를 주는 것.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 안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랑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힘들을 뭐라고 하냐면 권능이라 해요. 권능.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권능이 모이면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전부, 즉 소유권 자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뭘 줬을까요? 갑이 을에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세권 설정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갑이 은행 대출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저당권 설정입니다. 그럼 설정했다 이것도 뭔가 주는 거 아니에요? 뭘 줬을까요? 여러분께서 은행 가셔가지고 대출 받고 저당권 설정했으면 여전히 여러분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고 수익은 하는 거예요. 단지 뭘 건네준 거예요? 처분, 이걸 건네준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설정했다는 것은 뭔가를 줬는데 일부를 줬다. 이걸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 시간에 있죠. 설정이란 말이 나오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질권 설정, 저당권 설정 총 5가지인데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설정이란 말이 나오는 곳이. 그래서 설정이란 말이 나오는 곳은 일부를 건넨다는 걸 인식합니다. 만약 내가 가진 걸 전부 준다. 이때는 이전이란 말이 나와요. 이전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했습니다.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이 을에게 뭐가 된 거예요? 이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전적 승계라 합니다. 이전됐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일부를 건네준 거니까 이건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승계는 앞에 사람 걸 이어받는 거 아니에요. 다 이어받는 건데 일부를 이어받았는지 전부를 이어받았는지. 그러면 최근 시험에는 뭘 물어봤냐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이거 물어봤어요. 저당권 설정. OX 한번 해볼까요?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OX.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OX.
X라니까요. 이전된 게 아니잖아요. 뭐 해준 거예요? 설정해 준 거라니까요.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라니까요. 네. 이게 최근 시험에 또 나왔어요. 최근 시험에. 그 다음 최근 시험 28회, 29회 연속해서 나온 또 지문이 있어요. 여기서 뭘 물어봤는지 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국민은행은 일단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또 저당권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인식해야 될 거는 채권하고 이 저당권은 주와 종, 운명을 함께 한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시험 지문에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 저당권을 채권에서 떼서 이 저당권만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채권에서 저당권만 떼가지고 분리 처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주와 종은 운명을 함께하는 거니까. 운명을 함께하는 거니까 이 저당권을 채권에서 떼서 이 저당권만 제3자에게 처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간단한 내용이 28회 시험 때 정답, 29회 시험 때 또 나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다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 좀 보시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